네, 여러분 이제 행정법 통론 파트 한 60분 정도 안에 모두 끊어볼 계획이고요. 진도가 좀 특이하긴 하죠. 보통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기본선 다 이게 1단원으로 돼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왜 이걸 이렇게 중반부에 배치했고 앞에 작용법과 소송법이 있는지는 공부를 이미 오랫동안 진행해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통론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철저하게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용법이 중요하고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내용이 들어간 소송법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걔네가 행정법의 거의 A부터 Z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오히려 부분들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처음 혹시 공부하실 때는 106페이지에 펼쳐져 있는 행정법에서 말을 끊어보자, 행정이 뭔지 행정법은 뭔지 이런 걸 공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런 거 공부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 먹으시는 순간 진짜 수험 생활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정말 빼고 싶었지만 그래도 또 교재인데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그냥 딱 넣고 끝내버리는 거고 다 패스. 다음 107페이지 통치행위. 아마 행정법 처음 공부하셨을 때 여기서부터 뭐가 판례란 게 나오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배우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치행위 안 중요하죠. 개념 판례만 아시면 되고 통치행위 개념이 뭔가요? 야 이거 법원 갖고 오지 말고 정치판에서 끝내라가 바로 통치행위죠. 이거 너무 정치적인 거를 뭘 여기 법원 갖고 오고 앉았냐, 난 판단 못하겠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은 거기 표회로에 들어가 있는, 자 우리 법원이 이 사실관계를 통치행위로 받는지 안 받는지, 통치행위가 뭔데 정치판 행위다, 법원으로 갖고 오지 마, 뭐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사법심사 못한다 처음에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결론 각하시키겠다 이 말이죠. 재판 못하니까. 통치행위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 다음 통치행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그냥 재판이라고 적을게요. 사법심사란 딱딱한 말 안 쓰고 재판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얘네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출제 포인트죠. 또는 진짜 정치판에서 놀아야 될 거여가지고 재판 못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딱 세 가지 카테고리만 나누신 다음에 각각에 들어갈 판례들 사실관계만 그냥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정말 쉬운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니까요. 진짜 정치판에서 끝내야 돼서 갖고 오지 못하는 거 뭐 있었나요? DJ 대통령이 뭐 김정일을 만나고 오겠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해요? 대통령의 그냥 외교적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한 결단 중에 하나죠. 정치판에서 싸워야 될 문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라든지 아니면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 어쨌든 전쟁을 벌이면서 파병을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의 국군들이 파병을 가게 됐는데 헌법소원이 걸렸죠. 아니 우리의 소중한 장병들 어떻게 전쟁터로 보내냐. 지만 대통령이 알아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해야죠. 재판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법원이 컨트롤하면은 법원이 정치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더라. 반면에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행위지만 법원이 재판을 하는 케이스가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국민의 기본권을 건드린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리딩 판례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한테 뭘 보냈죠? 돌 보냈죠. 지금도 비슷한 문제가 또 정치판에서 문제되고 있잖아요. 막 지금 쌍방울 회장님 감옥, 회장님이지만 조폭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 계시고 막 이런데, 그런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굵직한 거 전직 두 대통령 지금은 안 계시지만 12.12 쿠데타 하셨던 분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했었지만 그거 다 반란죄의 목적이었었죠.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의 헌법을 문란시켰다 그 말이에요. 형법상 반란죄라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그 표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판례 하나, 바로 금융실명제 사건. YS 전 대통령의 요 사건 때 비록 통치행위일지라도 기본권 건드리면 재판하겠다라는 법리가 처음으로 확립이 되었죠. 워낙에 굵직했던 판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최신 판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성공단 전면 폐지 기억하실까요? 벌써 좀 몇 년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초반에는 김정은이랑 좀 사이가 좋았잖아요. 물론 근데 초반에 좀 반짝하고 아쉽게도 끝났죠. 그때 막 진짜 통일될 줄 알았어요. 막 지금 막 건너가고 트럼프 만나고 해가지고 뭐 될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막 미친 짓 다 했잖아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막 폭파하는 퍼포먼스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돈 막 100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그런 회담의 장소를 우리가 북한 쪽에 만들어줬는데 걔네가 폭탄으로 막 폭파하는 걸 생중계하고 막 이지랄을 떨었었죠. 자 당연히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입주 기업들 위험하잖아요.
개성공단 전면 폐지 결정을 내려서 거기 가 계신 분들 다 철수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주사들이 헌법 소원을 걸었는데 셋 중에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개성공단 행위에 대해서는 뭘로 봤을까요? 요걸로 본 거예요. 기본권을 건드리기는 하죠. 왜요? 당장 회사가 이제 사무실을 잃게 됐는데. 그렇지만 당연히 결론은 뭐가 나올까요? 그거 가지고 위헌이라고 하지는 못하죠.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가 사법심사 동그라미에서 밑에서 두 번째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된 최신 판례예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 수도 이전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할까요? 그 관습헌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수도 이전이라고 할게요. 관습헌법 사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정확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원 이렇게 부르는 명칭인데요. 요거는 1, 2, 3로 순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 수도 이전하는 법률이 위헌 결정 받았다는 결론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도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이제 서울에서 딴 데로 옮기겠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다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왜 위헌이라고 봤나요? 뭐에 위반되니까? 관습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시험에 나올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법에서는 헌법에선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 조문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없지만 진짜 판결 원문을 보면은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600년 전부터 한양이 서울이었고 뭐 블라블라블라 진짜 역사까지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가 관습적인 헌법으로 머리 잡혀있다. 근데 어떻게 법률로 바꾸냐? 헌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빌드업 과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도 이전을 할지 말지 수도 이전의 결정. 굉장히 정치판에서 놀아야 될 문제 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니라고 보죠. 이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시작부터 파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다고 밑밥을 좀 깔아놔요. 자, 근데 이 수도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할지 말지 이런 굵직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국민투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안 했었죠. 그런 국민투표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가급적이면 재판할 수 없다. 사법심사 자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쭉 가기엔 좀 헌재도 민망했겠죠. 너무 파격적이니까. 그래서 한번 살짝 발을 빼줬다가 다시 한번 이 키워드가 나오죠. 그러나 이 국민투표랑 관련된 게 기본권을 건드려 버리더라. 그니까 재판해 줄게 라고 해버렸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송치행위에서 거기 어디 써 있었나요? 수도 이전과 관련된 거를 제가 여기 적어놨을 텐데 밑에 적혀 있었네요. 관습헌법 사건. 요건 이렇게 1, 2, 3 빌드업 과정을 좀 통째로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결론만 기억하시다가 얘네 둘에서 함정 빠지기 좋아서 그래요. 좀 정확하게 구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통치행위는 그냥 넘어가도록 쓸데없는 말이 항상 여기만 길어져가지고 자, 아무튼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자, 굵직한 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잘 안 나오죠. 통론에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바로 행정법의 효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먼저 첫 번째 기억하실 내용, 행정법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효력 발생 시기를 법 조문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조문이에요. 판례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법률이나 법규 명령들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며칠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20일이죠.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물론 공포 후 20일이 무조건이 아니고 특별한 규정 둬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 뭐 60일 있다 시행할 수도 있고 6달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0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공포 후 며칠로 날짜가 늘어나죠.
30일로 늘어나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이라고 적은 이유는 당연히 이게 꼭 무조건은 아니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그러면은 공포는 어떻게 하나요? 공포하는 방법.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죠. 관보에 게재. 관보에 게재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관보에 쓴다는 말이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수업 시간에 다 검색해 보셨지만 같이 네이버에서 전자관보라고 치시면은 바로 우리가 관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관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종이로 운영하는 관보도 있지만 뭐도 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전자관보도 존재하고요. 얘네 둘 간에는 어떤 급이나 어떤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요즘 세상이에요. 온라인과 페이퍼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더라. 이러한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재작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종이관보는 전자관보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냥 조문 그대로예요. 자, 그동안 9급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공포 20일, 공포 30일 또는 특별한 규정을 둬서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날짜 카운팅 어떻게 할 거냐, 기간 계산하는 조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7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7조는 1, 2, 3 3개의 호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7조 1호, 2호, 3호. 이미 다른 직렬에서는 주구장창 벌써 출제되고 있고요. 9급도 곧 나올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7조 1호,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날부터 시행하더라. 공포일이 시행일이면은 그날부터 시행한다. 결국 첫째 날 는다는 말인가요? 뺀다는 말인가요? 그날부터 시행한다는 말이니까 첫째 날 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더 쉬운 표현으로는 초일 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뭐 대통령령을 공포하면서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24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오늘부터라 이 말이에요. 초일을 넣어요. 반면에 얘네 둘의 공통점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예요. 요 케이스죠. 이제 20일 지나고 시행합니다. 뭐 6개월 지나고 시행합니다. 이런 경우. 자, 그럼 2호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첫날 안 집어넣는다. 오늘 공포했고 뭐 6개월 후에 시행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빵빵시부터 카운팅한다 그 말이에요. 날짜 계산할 때요. 물론 이걸 이렇게 사례로 만들 확률은 제로니까 조문만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시면은 정리가 좀 편하게 되겠죠. 다음 3호가 이미 많이 나온 내용, 벌써 이게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채 안 됐지만요. 자, 3호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 토공이다. 그럼 원래 여러분 예를 들어 추석 연휴 한복판의 날짜가 끝난다. 그럼 그날 24시인가요? 빨간 날 다 끝나고 검은 날 24시까지 기다려주나요? 원래는 후자죠. 검은 날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날로 만료해요. 다음 날이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진짜 많이 출제가 돼요. 참 단순하고 뭐 이론적 깊이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조문 가지고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미 다른 직렬에서 많이 내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7조 1, 2, 3호 정확하게 좀 구분해 두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한다? 첫날 집어넣고, 며칠 후부터 시행한다? 첫날 안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며칠 후에 시행할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빨간 날이네. 그날 24시에 끝난다 그 말이에요. 검은 날 24시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효력에서 첫 번째 기억하실 효력 발생 시기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처분의 다시 법령의 소급 적용과 관련된 문제. 소급 적용은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진정 소급, 하나는 부진정 소급. 결론만 적어놓으면 진짜 간단하죠.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OX, X 안 된다. 정확하십니다. 다만 예외적으론 되고, 부진정소급은 정반대로 뒤집으시면 되죠. 원칙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안 된다. 물론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왜 대체 이렇게인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정, 부진정 소급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 애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키워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진정소급은 이미 다 끝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만든 법을 적용시키는 거. 그래서 어떤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 이미 완성됐거나 또는 종결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만든 법을 적용시켜 버리겠다.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느닷없이 법을 바꿔가지고 누가 너 그때 법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래? 라고 하는 게 바로 진정소급입법이다 이 말이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이익을 너무 강하게 침해할까요? 신뢰 이익을 대놓고 침해하죠. 나는 내가 행동했을 당시에 법을 믿고 행동을 했더니 법이 바뀌었고 누가 그 법을 믿으랬냐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뢰 이익을 너무 침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건데, 그럼 뒤집어 말해볼게요. 진정소급이 금지되는 거는 너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면은 너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너한테 도움이 되거나 또는 네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이 허용될 수 있는 거죠.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진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굵직한 판례 딱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아까도 나왔지만 12.12 군사 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 진정소급 여부가 문제됐는데 마냥 진정소급일지라도 문제없다고 본 판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친일파 재산을 이제라도 뺏겠다. 100년 지났지만 안 될까요? 되겠죠. 왜요? 공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된다라는 판례. 그럼 부진정 소급은 이미 완성 종결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직 안 끝났다. 가장 리딩 판례였던 작년도 국가직 9급에 출제된 판례를 한번 그려볼게요. 22년 국가직 9급 내용입니다. 자, 요때 제가 수강 신청하고 수강 신청 글자 보자마자 판례가 떠오르셨으면 진짜 기출문제 열심히 푸신 분들이세요. 요때 개강했는데 개강하고 학칙이 바뀌었습니다. 징계 기준이 좀 더 완화된 거예요. 내가 유급 받기가 더 쉬워진 거죠. 점수 조금만 안 좋아도. 그리고 나서 내가 시험을 치렀고 종강한 후에 성적이 개똥 같아가지고 징계를 당했다. 자, 이때 개정 전 학칙을 A, 개정 후 학칙을 A 다시라고 하면은 어느 때 A 다시법을 적용하는 거는 진정소급이었을까요? 부진정소급이었을까요? 이미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지금 학기가. 시험도 치르기 전에 학칙이 바뀌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학칙이 개정됐으면 시험을 잘 봤어야죠. 네가. 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진정 소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네가 신뢰이익의 침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표도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표만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부진정 소급이 허용되는 이유는 너의 신뢰이익이 그다지 크게 침해받지 않기 때문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부진정이지만 네 신뢰이익이 크게 침해당한다.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신 이 행정법이잖아요. 과목 갑자기 바뀌진 않았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4년, 5년의 넉넉한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왜? 그동안 고교 과목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땡땡 규정을 둔다라고 하죠. 유예 기간을 두는 거를. 규정을 두는 식으로 비록 시험 과목 개편은 올해 하지만 개편된 시험 과목은 5년 후부터 시행합니다라고 넉넉하게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고교 과목이 시험 과목임을 믿었던 국민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언제나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동그라미 번호죠. 소급과 관련된 유형별 검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신청에 따른 처분. 이거는 제가 항상 여쭤볼 때마다 너무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 굳이 그림은 안 그릴게요. 자, 허가 신청했고 여러분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심사하시는 동안 법이 개정돼 버렸다. 여러분은 이 양반이 허가 신청했을 당시에 구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라. 내가 처분할 당시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처분시법이죠. 항상 이건 진짜 잘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처분시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행정기본법에도 정확하게 조문이 박혔으니까요. 14조 2항에 박혔거든요. 조문도 잘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진정소급이 금지된다는 조문은 행기법 14조 1항에 박혀 있으니까 그 조문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훨씬 중요한 게
제재 처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올해 치러진 소방 간부 시험에선 기출이 됐고 일행에도 이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재 처분 원칙 소급 X. 참고로 여러분 소급표를 금지하는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을 다른 말로 행위시 법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내가 행동했을 당시 시행되던 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행위시 법주의라고 하죠. 법주의. 근데 중요한 건 예외죠. 너에게 제재 처분이 정확하십니다. 유리하게 변경됐다. 소급시켜 주겠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은 요때 내가 행위를 했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내가 한 행동은 위법한 거였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개정법에 따르면은 적법한 행위가 됐더라. 그럼 난 행위 당시에 위법했으니까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요게 14조 3항 내용이거든요. 14조 3항의 본문과 단서 조문인데 특히 단서 조문을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향후 출제되기 정말 너무 좋은 조문에 해당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된 굵직한 건 모두 마쳤고요. 다음 111페이지 법원 파트에서는 맨날 나오는, 맨날도 아니지만 그나마 자주 나오는 판례가 양괄호 5번에서 맨 밑에 있는 유일하게 이 교재에서 영어로 쓰여 있는 거 하나 있죠. 가트 협정. 뭐 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조약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중에 어느 급의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효력은 법률이다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따라서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이 조약에 위반해버렸다. 똑같은 말 법률에 위반된 것이 되어서 그 조례는 날아가게 된다. 그 사례가 바로 가트 협정 사례예요. 그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관습헌법은 아까 보신 거고 7급에서는 종종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양괄호 1번 관습법에서 네 번째 비과세 관행 정도만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서 7급에서는 종종 나온 적이 있는 주제거든요. 9급에서는 거의 안 나왔지만 비과세 관행. 아니, 문자 그대로 행정청이 오랫동안 나한테 세금을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렸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만에 세금을 때렸더라. 그거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례예요. 이미 비과세하는 관행이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 되어야만 내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할 것인가? 객관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았어야 되면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포인트 과세할 수 있음을 키워드 알면서도 내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뻔히 한테 세금 때릴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안 때렸네. 그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야만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게 되어서 그 관행에 위반되는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흔히 있을까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판례는 70몇 년도 판례인데 요거 말고는 찾기가 어렵고 근데 요게 최근에 7급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로 인해서 과세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4년 동안 과세 안 했다. 요 정도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 성립하는구나. 바로 이 한참 경제개발 중이었던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어떤 어느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좀 밀어준 거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또 하나의 주제, 거의 통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주제로 갈 건데요. 일단 비례의 원칙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 한두 개만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보면은 비례의 원칙, 뭐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같은 것들은 법률상의 원칙이다, 헌법적 원칙이다. 헌법적 원칙이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는 가집행 못하도록 하는 행소법은 뭐에 위반돼서 법률이 날아갔죠?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서 법률이 날아가잖아요. 한마디로 평등의 원칙이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고 법보다 위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헌법상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 달에 최신 판례 정리하시겠지만 요거 하나만 비례 원칙 위반 X의 첫 번째 사례 있죠. 그 박스에서요. 윤창호법 위헌 사례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 선고된 중 다시 헌재 판례 선고된 거 10개 중에서 이 법조 신문에서 선정한 탑 10 안에 드는 굵직한 판례가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비례원칙 위반 동그라미에서 죄송해요. 비례원칙 위반 동그라미에서 밑에 두 판례. 윤창호법이라 그래서 이 도로교통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예전에 도교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나서 난리가 났었죠. 작년도 5월에 있었던 판례예요. 댓글창은 뭐 진짜 거의 난리가 났죠. 역시 이 나라 뭐 다 AI로 판사를 바꿔야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챗 GPT인가요? GBT인가요? 뭐 아무튼 지금이어서 막 걔네가 이제 댓글에 줄줄이 달렸을 텐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위헌 나올 소지가 다분했던 법이긴 해요. 좀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위헌 결정난 도로교통법은 진짜 문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음주 딱 2번만 하면은 굉장히 가중처벌 받았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헌재 판례가 물론 그런 예시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 제가 맥주 한 잔, 저는 아니겠지만 맥주 한 잔에서 음주한 경력이 있고 술 고래인 사람이 50년 지나서 2022년에 소주 한 모금 마셨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소주 한 대짝씩만 마실 수 있는 주량이 있는 사람이 요거 2번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나쁜 놈이니까 빡세게 처벌해야 되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당장 진짜 한 1년에 2~3차례 먹는 놈이랑 이렇게 조금 먹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2번 먹은 거는 구별할 필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법에선 이런 사항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취급해서 세게 처벌하도록 정해놨거든요. 비례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땡땡 금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 그러죠. 오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빡세게 하지 말라. 이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음주운전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내로 음주 2번 이상 하면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문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리미트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타당한 위헌 판결이었고 법을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판례는 같은 취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절대 헌재가 음주운전해도 된다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죠. 실내보호의 원칙이죠. 주로 일반 원칙 문제를 물어보면 여기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 자, 실내보호의 원칙의 여러 가지 내용들. 첫 번째,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요건에선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요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됐어야 한다. 다른 말,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더라. 자, 여기는 진짜 출제 밭이 되는데요. 자, 이론적으로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행정작용의 형식 같은 게 요구된다? 그딴 거 없다. 실질적으로 판단하죠. 다 돼요, 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죠.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아마 기계적으로 외우셨겠지만 요런 판례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옛날 판례긴 하지만 의료 취약 지역에 어떤 병원을 좀 많이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원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좀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병원을 많이 설립하는 걸 유인할 목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정책도 발표하고 막 브리핑도 한 거죠.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을 세우시는 어떤 의사분들께는 각종의 세금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지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세금에 관한 권한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지자체장 권한인데 한마디로 전혀 권한 없는 장관이 언론에 브리핑하고 정책 발표한 거예요. 권한 없으니까 그걸 믿고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병원 지은 의사한테 여러 가지 세금이 떨어졌을 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적용될 수 없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죠. 충분히 믿을 만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유일하게 하나 아닌 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기본서에는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파트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텐데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기출된 내용이에요. 요랬던 사례죠. EX 임용 결격 4글자만 적을게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임용 결격 사례. 자, 집행유예 기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는데 실수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버렸다.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는데 뒤늦게 나한테 임용 당시 결격 사유임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이 걸렸던 사례입니다. 그 공무원이었던 분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니,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해왔고 네가 날 임용했잖아. 그래서 너의 행위를 믿었으니까 이제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거는 신뢰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 건데 누가 이기나요? 이 공무원이 졌죠. 왜요?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처분은 취소 사유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가에 적용될 여지조차 없더라. 공적 견해 표명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사례. 그렇게 사실관계 정리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단순 OX 판례들은 뭐 최근에 제가 여기 안 계시니까 상담하셨던 수험생들께서도요, 공부한 지 아직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아직 행정법 주제에 대한 큰 이해는 아직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생으로 외우고 계시던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 그랬더니 뭐 저촉사항 없음 이거는 뭐 X 막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 저촉사항 없음을 바로 아셔야 되죠. 신뢰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다라고 적었다. 공적 견해 표명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않죠. 네, 이런 사실관계 판례들은 그냥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 예, 그런 판례들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자, 네가 이걸 믿었는데 그 믿음에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똑같은 말, 너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귀책 사유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가 처음부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허가를 받았든지, 허위 부정한 방법 없어야 되고, 또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거를 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경우에는 너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 따위는 인정되지 않더라.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행정작용법 다시 정리할 때 보시겠지만 비례 원칙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행정행위 직권 취소에 있어서도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건데요. 어쨌든 네가 처음부터 가라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허가를 받았다가 그것이 뽀록 나가지고 직권 취소 당하니까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가 처음부터 꾸몄잖아요. 그리고 이때 너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임인 등 관계인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 자주 나오는 판례죠. 어떤 사례였냐? 어떤 사람이 건축사한테 맡겨가지고 이 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축 허가에 어떤 문제가 있음이 발견돼가지고 건축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와중에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한 거죠. 나는 몰랐다. 내 건축사가 실수한 거다.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네 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실수하면 네가 실수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런 공적 견해 표명은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죠.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던 당시에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 공적 견해 표명은 아예 실효되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 판례랑 완전히 똑같냐면은 행정청이 확약을 해줬는데 그렇게 약속한 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도 약속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되죠. 왜요? 확약 똑같은 말 공적 견해 표명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두 번째, 이익 형량이라는 리미트를 받는다. 우리 아까 부진정 소급, 진정 소급에서도 보셨지만 원칙적으로 뭐 진정 소급은 허용되는데 부진정 소급은 허용되는데 네 실내 이익을 위해서는 부진정을 금지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진정 소급이 안 되지만 공익을 위해서 네 신뢰를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설령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서 선행 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네 신뢰이익이 침해당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는 신뢰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신 판례 하나요.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또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법리는
말로만 쓸게요.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페이지상 어디에 있냐면은 중요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115페이지 양괄호 3번에 두 번째 이익 형량 바로 밑에요. 2020년도 최신 판례예요. 타 직렬에선 기출됐습니다. 벌써요. 재건축 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그 규범의 존속을 믿은 실내 이익과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반드시 비교 형량해야 한다라는 최신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건축 조합 단순한 사적인 단체인가요? 행정 주체인가요? 행정 주체죠. 공적인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안에 어떤 규범을 바꿈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 같은 걸 다 적용시키겠다라고 명시한 중요한 최신 판례가 됩니다. 2020 최신 판례예요. 일행직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자, 이 정도로 신뢰 보호의 원칙 굵직한 이론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신뢰 원칙 다시 나머지 일반 원칙들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제목만 적어볼게요. 뭐 평등의 원칙 이라든지 신뢰 보호랑 평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원칙이 뭐죠?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든지. 자기 구속 같은 건 나와주면 진짜 너무 고마운 애들이죠. 쉬우니까요. 제일 빈출되는 거 하나만. 자, 자기 구속의 원칙은 행정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돼 왔으면은 신뢰가 생기니까 그 관행과 다른 처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관행이 위법하면은 자기 구속의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한테도 위법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마지막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 세부 지엽적인 판례들은 복습하실 때 좀 읽어두시길 바랄게요. 이론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패스하시고 자 기본서 110 다시 노트 118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네, 뭐 행정 주체랑 행정 기관의 다양한 종류들 나오는데 그 자체로 중요한 건 전혀 없죠. 최신 판례 나중에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최신 판례가 어딨냐면은 2번의 양괄호 2번에서 두 번째 줄.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법무사협회 딱 두 개만 체크하시면 끝이에요. 둘 다 최신 판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2019년도 판례, 지방법무사협회 2020년 판례, 그리고 법무사협회 판례는 이미 주구장창 나오고 있죠. 요 이래로. 자, 법무사협회, 법무사 자격증을 가진 양반들이 모인 단체고 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양반들이 모인 단체지만 민간단체가 아니더라.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라는 판례예요. 그 최신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특별 권력관계 전혀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 없고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군인, 공무원, 뭐 교도소 수용자들 기본권이 일반 국민보다는 조금은 더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 유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좀 완화될 뿐이다. 뭐 그 정도 개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개인적 공권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공부하실 땐 여러분 이 학술적인 걸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원고 적격으로 바꿔서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법률상 이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시험 문제 과거의 기출은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 제목이 붙어있고 선지가 모조리 원고 적격 판례들 이렇게까지도 심지어 나오거든요. 이제쯤 오셨으면 이런 이론적인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다 원고 적격 판례로 가름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나 행정 개입 청구권 정도가 조금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엔 거의 나오지 않고요. 특히 행정 개입 청구권에서는 양괄호 2번의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이론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이론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중요하냐 부작위의 위법성 즉 국가배상 청구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는 거죠. 제일 쉬운 사례만 한번 12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요. 퀘스천 다 아시는 사례 제가 예전에 우리 1회독 돌릴 때도 했었죠. 농민들이 농촌에서 시위한 후에 경찰들에 의해 해산됐는데 도로에 트랙터를 두고 왔다. 근데 경찰이 안 치우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그리고 농촌 도로상에 트랙터가 있으니까 밤에 교통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야 경찰 왜 안 치웠냐. 네가 안 치운 부작위는 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니까 국가배상이 성립한다. 라고 원고인 피해자가 주장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야 경지법을 읽어봐라. 마지막 네 글자 뭐라고 써있냐. 할 수 있다다. 난 치워도 되고 안 치워도 된다. 재량행위다라고 주장한 거죠. 재량행위일까요? 아니죠. 비록 법조문은 할 수 있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재량 없다가 바로 문자 그대로 재량이 빵으로 수축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 판례가 요 재량이 빵으로 수축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정 안에서는 법에선 비록 재량행위라 써 있을지라도 기속행위다. 똑같은 말, 하자 없는 재량만을 요구할 수 있었던 121페이지의 효과 파트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과거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강학적인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항상 트랙터 사례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거예요. 다음에 통론의 가장 메인 파트가 그 다음 페이지죠.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 제일 중요한 부분. 자, 여기는 거의 뭐 100%라고 말 못 드리겠지만 통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 꼽아라. 하나는 아까 길게 봤던 행정법의 효력 파트 하나, 두 번째는 신뢰보호의 원칙, 세 번째가 여기죠. 제일 많이 나온 애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은 좀 잠깐 건너뛰고 굵직한 신고 먼저 볼게요. 자, 신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완결적 신고랑 행위요건적 신고로 구분이 되죠. 얘네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자기완결적 신고는 문자 그대로 신고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적법한 신고 도달시. 한 신고의 포인트 도달시죠. 물론 당연히 그 신고의 내용은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행위요건적 신고는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부르죠. 신고가 도달했을 때가 아니고 수리 처분 시. 그리고 이 수리가 문자 그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통수공의 수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적법한 신고가 도달해야 되는데 대체 신고가 적법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하나의 조문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행정절차법 40조 1항과 2항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자체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은 행정절차법이라고 적어야겠죠. 행정절차법은 오로지 자기완결적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 조문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바로 123페이지 맨 밑에 있죠. 양괄 1번 행정절차법 40조는 자체 완성적 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더라. 네, 그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조문이 박혀 있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40조 1, 2항이 중요합니다. 40조 1항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알려주면 끝난다 그 말이죠.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고는 2항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걸로 보겠다. 도달만 하면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법은 형식적 요건만을 말하는 거지 실질적인 요건을 말하는 건 아니다. 형식적 요건이 뭔데요? 거기 40조 2항 1, 2, 3호에 적혀있는 내용들. 1호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흠이 없어라. 빈칸 다 채웠어라 그 말이죠. 다음 구비 서류 첨부해라. 필요한 서류 다 냈어야 되는 거고 3호 형식상 요건에 적합해라. 이런 걸 형식적 요건이라고 부르죠. 달리 말하면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그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여러분께서는 뭐만 심사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지. 이 내용 이거 구라 아니야? 내지는 이거 받아들여주면은 뭔가 공익에 저해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건 판단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반면에 행위요건적 신고는 당연히 형식적 요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도 가능한데 그럼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니까 내가 광범위하게 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쉽게 수리를 반려할 수 있을 것인가? X. 이 실질적 심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주민등록법 판례, 너무 중요한 판례죠. 신고에서 가장 많이 기출된 판례고 자, 여러분 이 신고 파트에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사실관계가 요거냐죠. 자, 그럼 주민등록 수리하는 것 다시 주민등록 신고는 자기완결인가요? 행위요건인가요? 대표적인 행위요건이에요. 내가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한 것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수리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수리처분할 때는 실질적 심사할 수 있으니까 이 양반 이거 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온 거 아니야?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비록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입법 목적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광범위한 심사권을 인정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if 신고에 대해서 광범위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명히 국회에서는 신고하고 수리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한 제도가 마치 허가 제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허가 심사하는 거랑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거랑 여러분들에게 어느 경우에 더 광범위한 심사권이 주어져 있을까요? 신고 수리 판단하는 거랑 허가 여부 판단하는 거랑 당연히 여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부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거는 허가제로 규정한 거. 그거보다 덜 타이트하게 심사할 거는 신고제. 그 중에서도 행위요건적 신고. 진짜 아예 형식적인 것만 보고 끝내버릴 것들은 자기완결적 신고. 굳이 입법자가 이렇게 1, 2, 3로 단계를 나눠놔서 뭔가 규율 대상을 정해놨는데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내가 광범위한 심사를 해버리겠다. 국회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말이에요. 신고제가 허가제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기완결적 신고, 형식적 요건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줘야 되죠. 거부 못해요. 즉 적법한 신고를 갖춘 신고서가 도달되면은 수리 거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이런 문구를 쓰죠.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은 이 워딩 때문에 제가 수험생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실체법상 사유를 이유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저 수험생 때 너무 힘들게 했던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만약 깊게 좀 공부하셨다면 이 문장 때문에 굉장히 좀 골이 아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진짜 많은 교과서와 수험서를 다 뒤져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외웠었거든요. 우리 판례는 대표적인 행위 요건적 신고의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둡니다. 물론 좀 토신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신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행정청은 실체법상 사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실질적 심사 가능하니까 실체법상 사유를 이유로 수리 거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이해되실까요? 뭐가 문제처럼 보이는지.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실질적 심사는 오직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거니까 설령 행위 요건적 신고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 있었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수리 거부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죠.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혹시나 저처럼 마음이 힘드셨을까봐 진짜 답이 안 나와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좀 길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완결적 신고를 수리했다. 처분성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왜요? 아까도 봤지만 처분이 되기 위해선 권리 의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신고는 이미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수리했다라고 해서 별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없죠. 그래서 처분이 아닌 거고 반면 행위요건적 수리는 당연히 수리 처분이니까 처분이고.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리 거부가 처분이냐?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처분이죠. 근데 이건 뭐죠? 너무 중요하죠. 물론 일반론화시킬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사례만. 건축신고 반려. 두 번째 착공신고 반려. 그거에 대한 반려 처분은 모두 다 처분이다. 너무 중요한 판례. 신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처분이어서는 안 돼요. 건축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끝판왕인 대표적 이그젬플이죠. 나 건축한다 라고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건축신고 효력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수리 거부했다. 내가 깡있게 내가 행정법을 배웠고 이거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이미 건축 효과 발생했다. 건물 지어도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건축물 짓고 있는데 막 공사 중지 명령 떨어진다든지 철거 명령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으로 봐주자.
그래서 다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가장 빈출되는 판례가 요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고, 다음에 몇 가지 세부적인 판례들만 좀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찾으실 때 좀 정신 없으실 수 있을 테니까 어디 판례냐면은 지금 이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124페이지에는 양괄호 2, 3번 내용이었던 거고요. 또는 125페이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역으로 123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요. 2번의 양괄호 3번. 두 번째 내용이 진짜 많이 나오죠. 인허가 의제가 효과되는 신고. 그냥 아예 사례로 기억하시면 되죠.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이지만 건축 신고가 개발행위 허가를 가져온다? 통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되죠. 그 내용. 다음 밑에 있는 타법상의 요건 충족을 전제라는 신고. 요 말로 나오진 않고 밑에 있는 판례로 주구장창 빈출되고 있죠. 내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췄는데 내가 장사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영업신고 받아지나요? 안 받아지나요? 안 받아지죠. 왜요? 건축법의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 두 판례 꼭 기억해 두시고, 최신 판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최신 판례가 어디 적혀 있냐? 124페이지 양괄호 2번에 파란 글씨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외 판례. 2019년도 판례인데 너무 나오기 좋지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 판례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통상의 건축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혀 있다시피 실질적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 심사가 뭔데요? 서류의 위조 여부나 공익상 어떤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야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수리 거부할 수 있다예요. 너무 중요한 일종의 예외 판례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왜 이런 이상한 구조가 나오냐? 건축법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건축법은 건축물을 두 가지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작용이 하나는 건축 신고사항, 하나는 건축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면적이 큰 애들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우리 집에 담벼락 하나 짓겠다, 그런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어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건축법은 건축 신고하면 어떤 효과를 발생시켜 주냐?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의지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하면은 건축 허가 받은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짜잘한 어떤 건축물 등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 기속 재량행위, 재량행위 셋 중에 뭐죠? 대표적인 기속 재량행위죠. 기속 재량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원칙.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땅에 건축물 짓겠다는데 요건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하죠. 기속이에요. 근데 그 건물 지음으로써 중대한 공익상 어떤 필요가 발생해 버린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은 거부 처분이 가능한 거. 그런 거를 기속 재량행위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건축 신고하면은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되는데 건축 허가는 기속 재량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 신고의 수리도 거부할 수 있더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헷갈리기 진짜 좋은 최신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왕 이렇게 계속 건축법 내용이 나온 김에 조금만 구체화시켜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요. 그냥 사실관계 판례 한번 쭉 적어볼게요.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건축법상 건축물을 내가 여기는 그냥 빈 공간에 적으셔도 좋아요. 125페이지에다가요. 쓰실 분들은요. 자, 건축 허가를 받고 내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될 텐데, 건축 허가 받고 바로 공사하면 되냐? 안 되죠. 나 공사한다라고 알려주는 착공 신고란 걸 해야 됩니다. 정확하세요. 착공 신고는 대표적인 자기 완결적 신고죠. 참고로 여러분, 신고가 개념이 뭔가요? 신고. 알린다란 뜻이에요. 야, 나 이사 왔다라고 알려주는 게 주민등록 신고. 야, 나 건물 좀 짓는다라고 알려주는 게 착공 신고. 야, 나 얘한테 가게 샀다라고 알려주는 게 지위승계 신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 끝나는 게 자기완결적 신고고, 내가 알려준 걸 오케이라고 수리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착공 신고 이후 실제로 공사를 열심히 할 거고 공사 다 끝나면 이제 바로 입주해도 되냐가 아니라 바로 준공 처분을 받아야 되죠. 다른 말로 사용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준공은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요. 동시에 기속행위예요. 준공이 뭔 뜻이길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다, 대인적 허가다. 대표적인 대물적 허가죠. 최근에 국가직에서 이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 대물적 허가니까 두 가지 쟁점이 모두 다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인적인 요소, 이 허가 신청 누가 했고 건축주가 누구고 돈 얼마 있고 등등등, 인적 요소는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정확하십니다.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두 번째,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니까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별도로 건축 허가 이전 승인 처분을 받아야 허가가 넘어간다. 건물 넘어가면 같이 그냥 넘어간다. 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별도의 승인 처분 없이 넘어간다예요. 승인 처분 없이 승계됨. 요거는 작년도 판례, 요거는 한 3년 전 판례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란 말씀이 아니고 기출된 판례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대물적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제가 어떤 토지 위에 건축물을 이제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중단한 채로 그냥 남한테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계약 체결하고 돈 받고. 그럼 토지랑 내가 짓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건축 허가도 같이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물건에 대해 부여되는 허가지 나한테 부여되는 허가가 아니거든요. 그치만 나라한테 가르쳐는 줘야겠죠. 내가 샀다 얘한테 이제 내가 이거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예요. 우리가 이 신고 파트에서 빠놓지 않고 보셔야 될 기출 판례죠. 이때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해줘야죠. 요 개념이 이해가 되실까요? 건축물에 붙어있는 건축 허가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같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니네끼리 지금 건축물 사고 팔았지 모르잖아요.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불렀죠? 신고라고 부르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이다라고 이름 좀 바꿔줘라고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대표적인 행위 요건적 신고입니다. 일종의 지위승계 신고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게를 산 거나 건축물 산 거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그치만 그렇다 할지라도 형식적 요건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줘야 되지 실체법상 사유를 이유로 수리 거부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요 워딩이 딱 여기서 나온 판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대체 이게 자기 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궁금해가지고. 근데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오길래 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어디까지 보고 있었죠? 다시 그럼 준공은 그럼 뭐냐? 건축 허가 대물적 허가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떤 자재를 가지고 어떤 구조의 몇 층짜리 건물 짓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네가 실제로 그렇게 구라앉히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물 지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게 바로 준공이에요. 이거가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공 나면은 실제로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입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큰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테이프 커팅 2번 하잖아요. 시작할 때 하고 다 끝날 때가 언제죠? 요때 하고. 그게 바로 커팅식 2번 하는 이유예요. 착공 신고 한번, 준공 한번 이렇게요. 그리고 준공은 그럼 왜 기속이냐? 아니 내가 건축 허가 받은 내용대로 내 땅에다가 내 돈 들여서 건물 다 지었는데 네가 재량껏 거부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구라앉히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으면은 그냥 무조건 준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거부할 수 없더라. 자,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본 김에 지금 무슨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처럼 되는 다양한 주제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그 확인 쟁점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긴 지금 신고 쟁점, 여기는 허가 쟁점, 여기는 또 지위승계 신고 쟁점 지금 막 섞여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소외이익 쟁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입주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물 새고 난리가 난 거죠.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 준공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케이스예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소송 요건 중 뭐가 너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소액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준공이 뭐라고요? 이 건물이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준공을 취소하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나가야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소송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으로 올 게 아니라 민사소송 걸어야죠. 돈 달라고 하든지 하자를 보수하라고 하든지. 요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요거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확히는 원고 적격 없다고 본 건데 뭐 어떤 소액이랑 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법률상 이익이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신고 보는 김에 건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수험적 쟁점들을 한 방에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야 진짜 안 까먹고 오래 가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본 김에 딱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신고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행위 요건적 신고의 가장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업입니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은 신고 체육시설업과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법에서 보통 이렇게 신고랑 등록을 구분해 주면은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등록은 행위요건적 신고를 의미하게 되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체육시설법상 등록 체육시설업은 딱 세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 스키장, 레이싱장. 자, 일반인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당구장, 뭐 탁구장, 볼링장 이런 건 다 이거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 등록체육시설업은 그런 큰 건데 등록체육시설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만 한번 가볼게요. 자, 골프장을 짓는다. 엄청 큰 사업이니까 먼저 사업계획 승인 먼저 받아야 됩니다.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승인 나면은 이제 공사 시작하면 되겠죠. 착공신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지만 착공신고는 대표적인 어떤 신고죠?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죠. 자, 그럼 뭐 동시에 보통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착공신고 이후 실제로 공사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걸 하느냐? 골프장 회원권을 이제 분양해서 팔아야 되죠. 회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비싼 거를 내가 맘대로 팔 수는 없고 먼저 관할 시장 도지사에게 나 회원 이렇게 모집할 거야 라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근데 이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한 거예요. 행위요건적 신고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분양권 팔겠다라고 제출한 것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오케이 수리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오케이를 법에선 이렇게 표현하죠. 시장 도지사가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검토 결과 통보라 써 있지만 이게 바로 신고를 오케이 해주는 뭘까요? 수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등록 신고하고 등록해주는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얘네 셋이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요. 특히 얘네 둘이요. 얘네 둘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검토 결과 통보받고 실제로 건물 다 지으면 준공하고 그 다음 뭐 이제 체육시설 등록 신고하고 등록하고 그 뒤에는 출제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앞에 게 생각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우신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여러분. 자, 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착공 신고가 이루어졌죠. 그랬더니 인근 주민 갑이 아니 우리 동네 뭔 놈의 골프장이야 라고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다시 취소 심판을 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상 적격 주제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착공 신고를 여기 정확히 수리했겠죠. 어쨌든 착공 신고 수리 행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걸었어요. 자, 본안 가야 되나요? 각하 나와야 되나요? 각하 나와야 되죠. 왜요? 답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착공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고 수리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걸면 원래 각하 나왔어야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수해버려서 취소 재결해버렸죠. 인용 재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인용 재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거였죠. 각하 나갔어야 될 게 인용됐다. 이게 바로 고유한 하자다 그 말이에요. 다 한 방에 묶어서 정리하시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언제 배우셨냐? 대상 적격에서 재결 파트에서
고유한 하자의 내용에서 배우신 판례거든요. 복습하실 때는 같이 연결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하면은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우시지 말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하셔야 오래 남아요. 어쨌든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자, 신청이라는 주제. 그러면 신고는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사 왔다, 나 뭐 아기 낳았다, 뭐 나 결혼했다 이렇게. 그럼 신청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허가를 해달라, 뭐 해달라 등등등. 자, 그럼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조문, 절차법 17조 조문을 좀 잘 읽어두셔야 되고요. 1항부터 8항까지 있거든요. 자, 근데 최신 판례랑 연결되는 조문을 한번 그것만 살펴볼게요. 자, 17조 5항에는 민원인의 신청서에 구비 서류의 같은 어떤 하자가 있으면은 바로 반려해라. 먼저 보완 요구해줘라. 먼저 보완 요구해줘야겠죠. 대국민 서비스 선 보완 요구해주고 그래도 상당한 기간 내로 보완이 안 되면은 그 후에 반려해라 라고 조문을 두고 있고요. 참고로 이 신청에 있어서의 선 보완 요구 후 반려 조문은 신고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기는 해요. 우리 아까 40조 1, 2항을 읽어봤는데 바로 밑에 3항 사항이 이 내용이에요. 3항 먼저 보완 요구해라. 신고서에 뭐 서류 빠뜨려 먹었으면은 안 되면 반려해라. 자, 그치만 최신 판례 너무 중요한 거 먼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니까. 선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오직 이 법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비 서류의 하자, 형식적 하자인가요? 실질적 하자인가요? 형식적 하자에 국한된다.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예요. 흠뿐이다. 따라서 실체적인 똑같은 말 내용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요구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해줘도 좋지만 안 해줘도 아무런 문제 없다. 요게 2020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고 작년도 7급 시험에 벌써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너무 좋은 판례예요. 그래서 조문이랑 혼동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문도 읽어두셔야 되고 그에 관한 최신 판례도 꼭 정리해 두실게요. 그게 말씀드렸던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급에서는 꽤나 자주 나왔던 판례가 2번에서 두 번째 문장.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한테 신청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걸까요? 한번 봐주실래요? 라고 검토 요청했다. 신청한 건가요? 아직 안 한 건가요?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그것만 갖고는 신청한 거 아니다. 따라서 뭐 거부 처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없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맨 마지막 128페이지 민법 파트. 자, 여기서도 테크니컬한 내용이지만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행정기본법 7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든지 어쨌든 시행할 때 날짜 계산 어떻게 할 건지를 보셨다면은 그거 말고 일반적인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의 계산 카운팅 어떻게 할 건지 바로 기간 계산 행기법 6조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뭐 이론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요. 6조 1항 이렇게 적혀 있죠. 특별한 규정 없으면은 민법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으로 가죠. 그 특별한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셨던 7조예요. 법령에 공포했을 때 시행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적용되는 거고. 그럼 민법이 준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날 집어 넣나요? 안 넣나요? 안 넣죠. 초일 분산이 보통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다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 그날로 끝나나요? 그 다음 날로 끝나나요? 그 다음 날로 만료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빨간 날 다 지나고 검은 날이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항이죠. 2항이 훨씬 중요하죠. 국민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은 어쨌든 국민에게 불리한 거다. 그때는 다시 1호, 2호를 두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첫날 집어 넣고 말일이 공휴일일지라도 그날로 만료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게 7조랑까지 섞여버리면 꽤나 혼동스럽기가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이 7조 의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불리한 처분만 제가 항상 본 강의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구속으로 바꿔볼게요. 구속돼서 징역 6개월 나왔다. 오늘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오늘 넣으면 내가 하루 일찍 나오고 오늘 안 넣으면 하루 늦게 나온다. 당연히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넣어야죠.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불리한 처분 기간 계산할 때는 첫째 날 넣는 거고, 징역 6개월째 끝나는 날이 추석 연휴 한복판이다. 바로 답 나오죠. 그날 나올까요? 검은 날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렸다 나오겠. 아니, 그날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날로예요. 다음 날로가 아니에요. 물론 교도행정실무상은 다음 날 이제 해 뜨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그날로가 되는 거니까 기간 계산에서 요 정도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끝이고요. 복습하실 때는 꼭 이거랑 아까 보셨던 7조 1, 2, 3랑 같이 한 방에 좀 정리하시도록 할게요. 하나로 합쳐져서 문제 나오기가 참 좋아서 그래요. 기간 계산하는 테크니컬한 이 문제.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끝. 그 다음 마지막 쟁점 시효. 주로까지는 아니지만 주제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소멸시효 정도는 좀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주제인데, 자, 소멸시효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민법의 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여기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째깍째깍 카운팅 되기 시작하냐, 기산점이라고 불러요. 기간 계산하는 스타트 되는 지점이다, 그 말이죠. 마침 또 기간이랑 연결되는 건데, 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카운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민법적인 내용이어서 그런지 요게 기출된 적은 없고요. 다만 20년 국가직 구급시험에서 사례로 요게 출제됐죠. 자, 무효인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의 기초에서 내가 세금을 잘못 납부했다. 오납부했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은 건 부당이득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데 돈 달란 이 권리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행사 안 하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부터 째깍째깍 시효가 스타트 될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가 되겠죠. 그럼 언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번 과세처분이 있는 날, 10번 2번 잘못 낸 날. 잘못 낸 날이 되겠죠. 잘못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내가 돈 안 냈는데 과세처분을 했다. 돌려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요 날짜부터가 시효가 째깍째깍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틀린 선지로 나왔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니에요. 납부 시부터 실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고, 그럼 시효에서 기억하실 두 번째 내용, 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요게 첫째 날 1일째가 되는 날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오납부한 날이 오늘인 2월 10 오늘 며칠이죠? 15일 내가 뭐 15시에 냈다. 그럼 첫날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겠죠. 그러니까 2월 16일 빵빵시부터 카운팅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카운팅 시작해서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5년 외워두셔야 되죠.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금전 돈 달라 할 권리는 5년이다. 반대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권리도 5년이고, 이게 뭐 사법상 권리인지 공법상 권리인지 아무 상관없다. 어쨌든 대국가든지 대국민이든지 서로 돈 달라는 건 무조건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다른 법에서 더 짧은 기간 정하고 있으면은 그게 적용됩니다. 더 짧은 경우에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거의 시효는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권도 10년이 걸릴까요? 5년이 걸릴까요? 5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더 긴 거는 적용 안 시켜버리고 짧은 5년은 더 긴 거는 적용 안 된다. 10년은 5년보다 길잖아요. 왜 이렇게 짧게 규정했냐? 국가랑 관련된 돈관계는 빨리빨리 끝내라.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반면에 민법에서는
그런 위법한 가해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에서도 내가 국가배상이 발생했음을 알았다. 3년 지나면 못 하는 거예요. 5년보다 짧잖아요. 참고로 국가배상 때 보겠지만 시효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가져온 건데요. 국가배상법에서는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거고 민법의 내용인 3년, 10년이 적용돼야 되는데 3년은 5년보다 짧으니까 3년 그대로 적용되고 10년은 5년보다 기니까 10년 적용 없이 5년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5년.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주제 시효의 중단이라고 쓰고 리셋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못하면 끝이구나. 그럼 얘가 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버티고 5년만 지나면 되겠네. 가 당연히 아니죠. 세금 안 내고 5년 버티면은 세금 못 부과하는 건 맞지만 국가가 그 와중에 야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한다.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시효는 다시 리셋돼서 다시 5년의 카운팅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중단이라고 부르고 요 판례 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한 7, 8년 전인가 한 번 기출된 내용인데 구급 시험에서는 많은 수험생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판례가 해당해요. 자, 이렇게 타임테이블 그려보고요. 요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고 똑같은 말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됐죠. 이때부터 시효 1일째가 째깍째깍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5년 내로 세금을 내라고 해야지 5년 지나도록 전혀 권리 행사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때 이제 과세 처분을 했고 동시에 돈 내라 라고 납부 고지를 한 거죠. 그럼 권리 행사했으니까 시효는 리셋 중단되고 그동안 요만큼 흘러간 건 다 사라지고요. 다시 요때가 1일째 돼서 요렇게 5년 동안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계속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냐?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걸렸고 조금 쉽게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요때 취소 판결이 떨어졌고 제 맘대로 좀 쉽게 사례를 바꿔볼게요. 뭐 절차하자 있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절차하자를 보완해서 요때 다시 과세 처분을 합니다. 요게 가능하냐가 문제됐던 사례예요. 뭐가 문제되는지 보이실까요? 자, 원래 했던 과세 처분은 취소 판결로 날아갔죠. 다시 과세 처분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과세 처분한 날짜가 당초에 과세 요건 충족된 날로부터는 5년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if 이게 중단이 안 됐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미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로 날아가야 돼요. 만약 중단이 안 됐다면은. 그렇지만 중단이 됐다면 요때부터 리셋됐으니까 요 5년 안에 제기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어떻게 주장했냐? 판사님, 얘가 요때 권리를 행사하긴 했지만 취소 판결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날아갔으니까 중단된 것도 날아간 거 아니냐, 리셋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시효 제도의 취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예요. 잠잔 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실제로 권리 행사했잖아요. 따라 설령 과세 처분이 위법해서 날아갔다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한 건 행사한 거니까 중단의 효과까지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중단됐고 요때까지 권리 행사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거 적법함이라고 본 사례. 요걸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129페이지 양괄호 4번에 있는 첫 번째 판례예요. 그 판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참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복습하실 때는 꼭 이 그림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기출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자, 취득시효는 원체 좀 기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개념만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요거는 공사법관계 구분하는 기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딱 할게요. 자, 대한민국이 가진 국유재산은 둘로 나누어지죠. 공적인 목적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이랑 공적 목적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일반 재산. 자, 이 중에 사법상 사고, 팔고, 월세 받고, 빌려주고 등등등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재산이다?
요거죠. 요거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안 되더라. 그럼 시효 제도도 여러분 공법상 제도인가요? 민법상 제도인가요? 시효는 다 민법이에요. 사법의 원리들이에요. 따라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시효할 수 있지만 행정 재산은 할 수 없다. 예, 그 결론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관공서를 한 20년 동안 불법으로 깔고 앉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왜냐? 관공서는 대표적인 행정 재산에 해당하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통론의 어느 정도 굵직한 주제들은 좀 빠르게 우리가 정리를 한 것 같고요.